42년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다. 저는 오늘 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72세, 평생 울지 않던 사람, 오늘 무너졌습니다. 아버지는 42년 동안 택시기사였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결혼 안 한 지금까지 아버지의 인생은 운전대 위에 있었어요. 그런 아버지가 어제 사람들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늙었으니까. 그게 전부였습니다. 10년 전 겨울, 제가 23이었을 때 첫 직장에 합격했어요. 그날 밤, 아버지가 소주 한 병을 사오셨습니다. 우리 딸, 이제 어른이네. 아버지는 웃으셨지만 손은 거칠었어요. 42년 동안 운전대를 잡은 손, 굳은 살, 핏줄, 관절염. 아빠, 이제 좀 쉬어. 제가 말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빠는 운전대 잡고 있으면 살아있는 것 같아. 그때는 몰랐어요. 그 말이 얼마나 절박한 말인지. 5년 전 가을,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폐암, 3기 판정받고 1년을 버텼어요. 장례식장에서 아버지는 울지 않으셨습니다. 울면 안 된다. 가장이니까. 빈소를 지키는 사흘 동안 아버지는 엄마 영정 앞에 그냥 앉아 계셨어요. 말없이. 사무제가 끝나고 집에 돌아온 날 아버지가 제게 말했습니다. 나 내일부터 다시 운전 나간다. 아빠, 좀 쉬다가. 쉬면 생각이 나. 엄마가. 그날 이후 아버지는 더 많이 일했어요. 하루 12시간, 14시간. 아빠,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 일하는 게 편해. 사실은 엄마 병원비 때문이었습니다. 3천만 원 대출을 받았고 아직 1,000만 원이 남아 있었어요. 경서 엄마, 미안해. 어느 날 아버지가 엄마 사진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더 좋은 병원 데려갔어야 했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찢어졌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에게 남은 건 택시가 전부였습니다. 3년 전 가을, 아버지가 허리를 다치셨어요.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디스크가 심합니다. 운전 그만하시는 게 좋겠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병원 나와서 다시 택시에 올라탔어요. 아빠, 의사 선생님이 쉬래. 쉬면 우리 집 누가 먹여 살려. 내가 벌잖아. 아버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너 월급으로 내 미래 준비해. 아빠가 아픈 건 아빠가 감당할게. 그날 저는 울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픈 건 아버지 잘못이 아니니까요. 1년 전 여름, 조카가 태어났습니다. 언니 아들. 아버지는 처음으로 외손자를 안으셨어요. 아이고 우리 손주. 엄마가 봤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안은 손도 떨렸습니다. 괜찮아? 언니가 물었어요. 응. 그냥 좀 피곤해서. 아버지는 웃으셨지만 저는 알았어요. 손이 떨리는 게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니라는 걸. 42년이 아버지 몸을 갉아먹고 있다는 걸. 어제 아침,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아버지는 새벽 4시 30분에 늘 그렇듯이 집을 나섰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작은 목소리. 엄마가 없으니 대답해 줄 사람도 없었지만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하고 나가셨어요. 저는 반쯤 잔 상태로 대답했어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게 아버지가 택시기사로서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전 8시, 저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버지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엔 절대 전화 안 해요. 손님 태우느라 바쁘니까.
아빠, 대답이 없었어요. 아니, 대답은 있었는데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야? 나 집에 간다. 풀 죽은 목소리였어요. 왜? 어디 아파? 아니, 택시에서 내려오래.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 나보고 이제 그만하래. 누가? 조합에서. 왜? 아버지가 한참을 말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늙었대. 그 한마디에 저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지금 어디야? 차고지. 거기 있어. 내가 갈게. 오지 마. 창피해. 아빠. 또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회사에 급하게 전화했어요. 오늘 못 나갈 것 같아요. 집에 급한 일이 생겼어요. 택시를 타고 차고지로 달려갔습니다. 30분이 걸렸어요. 하지만 제겐 30년처럼 느껴졌습니다. 차고지 입구. 아버지는 택시 옆에 서 계셨어요. 차 문은 열린 채 그냥 서 계셨습니다. 마치 뭔가를 놓치지 않으려는 것처럼. 아빠,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 얼굴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얼굴. 엄마 돌아가신 날 장례식장에서 봤던 그 얼굴. 왔구나. 무슨 일이었어? 아버지는 택시를 바라봤어요. 오전 7시쯤 여기 차 세우고 점검하는데 조합 직원이 왔어. 그래서 나보고 다른 기사들 있는 대로 나오래. 왜? 모르지. 나가보니까 기사들이 10명쯤 있더라. 다들 나 쳐다보고.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앞에서 직원이 말하는 거야.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쉬시는 게 어떻겠냐고. 그래서 뭐라고 했어? 나는 사고 한 번 안 냈다고 42년 동안이라고 그랬더니 그 직원이 웃더라 비웃듯이. 제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요즘은 무사고가 기본이래.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 사고 나면 문제 크다고. 그래서 조합이 곤란하다고. 자진해서 내려오면 좋겠다고. 제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그게 무슨 개 같은 소리야. 조용히 해. 아버지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여기 사람들 다 들어. 주위를 보니 다른 기사들이 슬쩍슬쩍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아버지한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제가 물었어요. 다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야. 10년 넘게. 매일 아침 얼굴 보던. 아무 말도 안 했어?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들 고개를 숙이더라. 왜? 무서우니까. 뭐가? 자기들도 그렇게 될까봐.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빠는 뭐라고 했어? 아무 말도 못했어. 사람들이 다 보는데 뭐라고 하겠어. 아버지가 처음으로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냥 고개 숙이고 차 문 닫고 나왔어. 마치 죄 지은 놈처럼.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아버지를 무너뜨린 건 일자리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당한 모욕이라는 걸. 집에 가자. 제가 아버지 팔을 잡았어요. 이 차 어떻게? 내가 처리할게. 42년을 이렇게 끝내야 하나. 아버지가 택시를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죽은 사람을 쓰다듬듯이. 미안하다.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모르겠었어요. 택시한테, 나한테, 자기 자신한테, 엄마한테. 집으로 오는 길. 아버지는 창밖만 봤어요. 길 위를 달리는 택시들을. 저 차 내가 모는 거랑 똑같네. 저 기사 나보다 나이 많아 보이는데 아직 운전하네. 아버지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나만 못하는구나.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빠, 괜찮아. 좀 어지러워서 병원 가자. 병원은 무슨, 그냥 좀 앉아 있을게. 아버지는 그렇게 바닥에 1시간을 앉아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 거실 벽에 엄마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여보, 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나 이제 뭐하고 살지? 저는 옆에 앉아서 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오후 2시쯤 아버지가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방문 앞에 귀를 대봤어요.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흐느끼는 소리. 72세 노인이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먹으로 입을 막았어요. 같이 울고 싶었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그날 저녁, 아버지는 방에서 나오지 않으셨어요. 저는 문 앞에 저녁을 놓았습니다. 아빠, 저녁 드세요. 대답이 없었어요. 1시간 후, 밥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식어버린 밥. 마치 아버지의 인생처럼. 밤 8시, 아버지 방에서 불이 꺼졌어요. 평소보다 3시간 빨랐습니다. 아버지는 보통 밤 11시에 주무셨거든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야 하니까. 하지만 이제 새벽 4시 반에 일어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 방에 누웠어요.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켰어요. 검색했습니다. 택시기사 강제 은퇴. 결과가 많았어요. 고령 택시기사 퇴출 논란. 무사고 기사도 나이로 차별. 70대 기사, 억울한 퇴직. 댓글을 읽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그랬어요. 50년 운전했는데 하루아침에. 이게 나라냐? 평생 일한 사람을 이렇게 버리다니. 하지만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솔직히 나이 들면 위험하잖아요. 사고 나면 어떡하려고. 요즘 젊은 기사들도 많은데 굳이 노인들이? 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휴대폰 화면 위로. 새벽 2시 아버지 방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문 여는 소리. 저는 급히 불을 껐어요. 문틈으로 보니 아버지가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현관 쪽을 봤어요. 신발장 위에 택시 키가 있었습니다. 예비키. 아버지는 천천히 다가가서 키를 집었어요.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중얼거렸어요. 나 이제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됐어. 그리고 키를 꽉 쥐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소리 없이 우셨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았어요. 아버지는 한참을 서 계시다가 키를 다시 내려놓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아버지를 이렇게 무너뜨려선 안 되겠다고. 누군가는 아버지 편이 돼야겠다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싸움이 얼마나 잔인할지, 아버지가 얼마나 더 아플지.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새벽 4시 반에 눈을 떴습니다. 42년 동안 새겨진 몸의 기억.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방문 앞에 서 있었어요. 안에서 침대 삐걱거리는 소리, 일어나는 소리, 옷 입는 소리, 그리고 다시 눕는 소리. 문을 열었습니다. 아빠, 아버지는 천장을 보고 있었어요. 못 자? 응. 밥 먹을까? 아직 안 배고파.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새벽 5시면 늘 아침을 드셨거든요. 운전 시작 전에. 하지만 이제 먹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나 회사 가야 돼. 제가 말했어요. 응. 다녀와. 저녁엔 일찍 올게.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현관에서 뒤를 돌아봤어요. 아버지 방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 닫힌 문 너머에 아버지가 홀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일이 손에 안 잡혔습니다. 머릿속엔 아버지 생각뿐. 점심시간 택시 조합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고객센터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어제 조합에서 퇴직 권고를 받았는데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아버지 이름을 말했습니다. 잠시만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네. 확인됐습니다. 그게 부당한 거 아닌가요? 부당하다는 게 무슨 의미세요?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사고도 없으시고 42년 동안 일하셨는데 왜 갑자기? 규정입니다. 무슨 규정이요? 고령 기사 안전관리 규정 70세 이상은 재평가 대상입니다. 재평가요? 평가받은 적 없는데요? 조합 방침입니다. 그 방침이 차별 아닌가요? 죄송합니다만 더 이상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잠깐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책상에 내려쳤어요. 옆 동료가 놀라서 봤습니다. 괜찮아? 응, 괜찮아.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가서 울었어요. 회사 화장실 변기 위에 앉아서 소리 죽여서 퇴근 후 집에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아버지가 앉아 계셨어요.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리모컨을 든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아빠, 뭐 드셨어? 응, 라면 끓여 먹었어. 싱크대를 봤습니다. 냄비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라면도 안 드신 겁니다. 배고프지 않아? 내가 저녁 할게. 괜찮아. 입맛이 없어. 저는 주방에 섰습니다. 밥을 하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냈어요. 아빠, 저녁 드세요. 아버지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어요. 그런데 손이 떨렸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을 쳤어요. 딸그랑. 아버지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미안. 손이 좀. 괜찮아. 아버지는 다시 숟가락을 들었어요. 천천히 드세요. 떨리는 손으로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으로 가져가는데 또 떨렸어요. 밥알 몇 개가 떨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나 배 안 고파.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식탁에 앉아서 아버지가 드시던 밥을 봤습니다. 한 숟가락, 딱 한 숟가락만 드신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인터넷을 뒤졌어요. 택시기사 부당해고, 노인 일자리 차별, 고령자 인권, 그리고 한 커뮤니티를 찾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지킵시다. 거기엔 수많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저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 40년 일했습니다. 어머니 평생 식당 하셨습니다. 할아버지 80에도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들 똑같이 말합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나이 드셨어요. 위험해요. 저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 아버지는 42년 무사고 택시기사입니다. 어제 사람들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늙었다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나이가 죄입니까? 42년이 하루아침에 무의미해지는 게 정상입니까? 제 아버지는 5년 전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 후로 택시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마저 빼앗겼습니다. 지금 아버지는 밥도 못 드시고 손이 떨립니다. 사람들 앞에서 당한 모욕 때문에. 제발 누가 좀 대답해 주세요. 이게 맞는 겁니까? 글을 올렸습니다. 처음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런데 10분 후 댓글 하나. 우리 아버지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20분 후 댓글 10개. 이건 아닙니다. 너무합니다. 함께 싸웁시다. 1시간 후 댓글 100개. 조회수 1000명. 새벽 2시 조회수 10,000명 댓글 1000개.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마음으로 새벽 3시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현일보 기자입니다. 네. 혹시 글 쓰신 분 맞으신가요? 택시기사분 따님. 네. 맞습니다. 취재 가능하실까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는 걸. 하지만, 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침묵이 아버지를 지켜주지 못했으니까요. 이제는 말해야 했습니다. 세상에. 이틀 후 기사가 떴습니다. 42년 무사고 택시기사, 늙었다는 이유로 운행 중단. 부재가 있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모욕, 침묵이 만든 비극. 조회수가 폭발했습니다. 10,000명, 50,000명, 100,000명. 댓글도 수천 개. 이게 나라냐? 우리 아버지도 똑같이 당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노인 차별입니다. 하지만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솔직히 나이 들면 위험하잖아요. 사고 나면 어쩌려고요. 요즘 젊은 기사들도 일자리 없는데 노인들이 버티면 어떡해요. 그리고 자식이 부모 팔아서 관심 받네. 뭐 하나 터트리려고 난리. 그 댓글들이 칼처럼 박혔습니다. 그날 오후 회사에서 일하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빠, 나 기사 봤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응? 이걸 왜 했어?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이건 잘못된 거잖아. 잘못된 건 나도 알아. 그런데 왜 나까지 세상 사람들 입에 오르내려야 해? 아버지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아빠, 이건 집에 와. 지금. 또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상사에게 말하고 조퇴를 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서웠습니다. 아버지가 화낸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거실 한가운데 서 계셨어요. 휴대폰을 들고 이게 뭐냐? 화면에는 제가 쓴 글이 뜬 기사가 있었습니다. 너 내 허락도 없이 내 인생을 왜 세상에 까발려? 잘못된 걸 바로잡으려고. 누가 바로잡으래? 아버지가 처음으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나는 조용히 끝내고 싶었어. 그게 뭐가 잘못됐어? 침묵이 아빠를 죽이고 있었어. 제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죽이고 있어? 너 내가 어떻게 사는지 알아? 알아. 밥도 못 드시고 손 떨리시고 매일 방에만 계시잖아. 그래도 그건 내 선택이야. 아빠 선택이 아니야. 제가 소리쳤습니다. 세상이 아빠를 그렇게 만든 거라고. 아빠는 틀렸어.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는 휴대폰을 소파에 던지듯 내려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남의 시선 신경 쓰며 살았어. 뭐라고 하나 어떻게 보나 그게 내 인생이었어. 그런데 너는 그걸 다 세상에 까발렸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보겠어. 불쌍한 늙은이, 쫓겨난 기사, 그게 나야.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쾅! 문 닫히는 소리가 온 집안을 울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서서 울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아버지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짓밟은 걸까요? 그날 밤 아버지는 방에서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문 앞에 저녁을 놓았어요. 아빠, 식사하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1시간 후 밥은 그대로였습니다. 새벽 1시 저는 잠들지 못하고 아버지 방문 앞에 서 있었어요. 아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집을 나가셨어요. 어디로 가는지 말씀도 없이. 오후 2시쯤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따님 되시나요? 네. 택시 조합입니다. 조합장님이 만나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지금요? 네, 가능하시면. 저는 회사에 휴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조합 건물로 갔어요. 2층 사무실 문을 열자 조합장이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60대 후반, 얼굴은 무표정했어요. 앉으세요. 저는 앉았습니다. 기사 받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셨어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제 아버지가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요. 부당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이 많다고 내려오라고 한 게 부당하지 않나요? 조합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따님,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민원이 많거든요. 고령 운전자 사고. 저희 아버지는 사고 한 번 안 냈어요. 42년 동안. 그건 알아요. 훌륭하신 분이죠. 근데 요즘 세상이 그렇지 않잖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한 명이라도 사고 나면 조합 전체가 욕먹어요. 그래서 잘못 없는 사람을 쫓아낸 겁니까? 조합장 얼굴이 굳었습니다. 쫓아낸 게 아니라 권고한 겁니다. 권고요? 그날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나가라고 한 게 권고예요? 그건 직원이 좀 과했죠. 좀?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아버지, 그날 이후로 사람이 무너졌어요. 밥도 못 드시고 잠도 못 주무시고. 그게 좀 과한 겁니까? 조합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따님, 조용히 하세요. 이러면 아버님한테도 안 좋아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협박이라는 걸. 지금 저 협박하시는 겁니까? 협박이 아니라 충고예요. 기사 내리세요. 그럼 아버님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 말에 제가 일어섰습니다. 저 기사 안 내려요. 따님, 그리고 제 아버지 복귀시켜 주세요. 그건 규정상 어렵습니다. 무슨 규정이요? 나이 많으면 쫓아내는 규정이요? 조합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가보세요. 네, 나갑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 검토하겠습니다. 그 말에 제 발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조합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사실을 말한 게 명예훼손이에요? 그건 법원이 판단할 문제죠. 조합장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소송 비용, 시간, 스트레스. 아버님, 견디실 수 있겠어요? 문을 열고 나오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었습니다. 저 기사 안 내려요. 따님, 그리고 제 아버지 복귀시켜 주세요. 그건 규정상 어렵습니다. 무슨 규정이요? 나이 많으면 쫓아내는 규정이요? 조합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가보세요. 네, 나갑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 검토하겠습니다. 그 말에 제 발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조합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사실을 말한 게 명예훼손이에요? 그건 법원이 판단할 문제죠. 조합장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소송 비용, 시간, 스트레스. 아버님, 견디실 수 있겠어요? 문을 열고 나오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후회하실 겁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더 힘들게 한 건 아닐까?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아버지가 앉아 계셨어요.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저녁 뉴스, 택시기사 고령화 논란, 차별이냐 안전이냐. 화면에 저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리모컨을 든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빠,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온 나라가 다 알겠구나, 내 얘기.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아빠, 미안해.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할 건 없다. 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한 거니까. 근데 나는 이제 밖에 나갈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날 밤 새벽 2시쯤 아버지 방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쿵. 달려갔어요. 아버지가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아빠, 의식은 있으셨어요. 하지만 눈빛이 흐렸습니다. 괜찮아, 어지러워서. 119 불러야 돼. 안 돼.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병원 가면 또 기사 나와. 그게 중요해? 지금 중요해. 아버지가 울먹였습니다. 나 더 이상 사람들 앞에 나서고 싶지 않아. 그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이렇게 만든 거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계속 어지러워하셨고 저는 결국 119를 불렀습니다. 응급실. 의사가 말했어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과호흡 증후군입니다. 혈압도 많이 올랐고요. 정신적 충격이 큰 것 같은데 최근에 무슨 일 있으셨나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여기까지 오게 한 게 저였으니까요. 병실. 링거를 맡고 계신 아버지를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저는 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아빠, 내가 미안해. 이제 진짜 그만할게. 그때 아버지가 눈을 떴습니다. 아니다. 응? 그만하지 마. 하지만 아버지가 제 손을 꽉 쥐었어요. 나는 평생 참기만 했어. 그게 옳은 줄 알았어. 근데 내가 처음으로 내 편을 들어줬어. 아버지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 미안한데 고마워. 너 덕분에 나는 처음으로 내가 소중한 사람인 것 같아.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싸움이 돈이나 일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존엄을 지키는 싸움이라는 걸. 병원에서 이틀을 보냈습니다. 그 사이 기사 댓글은 10,000개를 넘었어요. 우리도 함께 싸웁시다. 이건 명백한 차별입니다. 국가인권위에 진정하세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혹시 그날 상황 녹음 있으신가요? 변호사였습니다. 공익변호를 하는 그 질문 하나로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녹음. 아버지는 택시기사였습니다. 그리고 택시기사들은 늘 기록을 남깁니다. 블랙박스 녹음기.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 아빠. 병실에서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날 녹음한 거 있어? 아버지가 잠시 망설였어요. 왜? 변호사님이 도와주시겠대. 근데 증거가 필요하대. 아버지는 한참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있긴 해. 정말? 습관이야. 혹시 몰라서 녹음기를 늘 갖고 다녀. 어디 있어? 집에 서랍 안에 USB. 그날 저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방 서랍을 열었어요. 낡은 USB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파일이 여러 개, 날짜별로, 시간별로. 그중 그날 파일을 찾았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아저씨, 이제 그만 내려오세요. 젊은 남자 목소리, 조합 직원.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은 아닌데요. 솔직히 말해서 그 나이에 사고 나면 조합이 골치 아파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젊은 기사도 사고 나지 않습니까? 젊은 애들은요, 우리가 감싸줄 수 있어요. 아저씨는 그냥 빠지는 게 서로 편하죠. 사람들 다 보는데 이렇게 하시면 저도 곤란합니다. 곤란하긴 뭐가 곤란해요. 그냥 조용히 나가시면 되죠. 나이 많으시잖아요. 체면 생각하세요.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권고가 아니었어요. 명백한 모욕이었습니다. 파일을 멈췄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있습니다. 녹음.
보내주시겠어요? 네, 지금 바로. 그날 밤 변호사와 통화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증거입니다. 근로자 차별, 명예훼손, 고발할 수 있어요. 정말요? 네, 하지만 각오하셔야 합니다. 무슨? 조합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언론, 여론, 법정 싸움. 아버님이 견딜 수 있으실까요? 저는 병실에 누워 계신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모르겠어요. 따님이 결정하셔야 합니다. 싸울 건지, 여기서 멈출 건지.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 갔어요. 아버지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녹음 파일, 변호사, 고발 가능성. 아버지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아빠 생각은? 모르겠다. 나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 같아. 아빠, 우리 끝까지 가보자. 이건 아빠만의 일이 아니야. 다른 수많은 아버지들의 일이야. 우리가 침묵하면 또 다른 아버지가 쫓겨나.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알겠다. 해보자. 그날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녹음 파일을 공개하기로 한 날 저는 떨렸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파일을 언론에 제공하겠습니다. 동시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넣겠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깁니다. 그날 오후 기사가 떴습니다. 택시조합 내부 녹취 공개, 나이 많으니 빠지라 발언 논란. 부재 42년 무사고 기사에게 젊은 애들은 감싸줄 수 있어. 조회수가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10만, 20만, 30만.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이게 나라냐? 조합 해체해야 한다. 명백한 노인 차별이다. 우리 아버지도 택시기사입니다. 이 글 보고 울었습니다. 저도 60대입니다. 내일 당할 일이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택시조합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녹음은 개인 직원의 일탈입니다. 조합의 공식 입장과 무관합니다. 해당 직원은 징계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덧붙여졌어요. 해당 기사님은 최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안전을 위한 권고였을 뿐입니다. 제가 그 글을 읽는 순간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아버지는 42년 무사고였어요. 그날 오후 조합에서 또 발표를 했습니다. 불법 녹음으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법적 조치 검토.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언니였어요. 야, 이거 진짜야? 뭐가? 조합에서 고소한다는데? 응. 미쳤어? 아빠 건강 생각은 안 해? 언니, 엄마 없는데 아빠까지 쓰러지면 어떡하려고. 그만해. 언니가 소리쳤습니다. 아빠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 조용히 살고 싶어 하셔. 근데 너 때문에 온 나라가 다 알잖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어요. 언니 말이 맞았습니다. 제가 너무 앞으로만 달렸던 걸까요? 그날 저녁 병원에서 퇴원한 아버지와 집에 왔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빠, 언니가 전화했어. 나도 받았어. 미안해. 언니 말이 맞아. 내가 너무 나갔어.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 언니는 내 마음을 몰라. 나는 평생 참고 살았어. 조용히 남의 눈치 보면서. 그게 미덕인 줄 알았어. 근데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너 덕분에 나는 처음으로 내 목소리를 냈어. 무서워, 떨려. 하지만 살아있는 것 같아. 그날 밤 아버지와 저는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이야기, 42년 이야기, 앞으로의 이야기. 다음 날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조합에서 아버지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명예훼손, 업무방해, 손해배상 청구, 금액 3천만 원. 아버지는 그 서류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3천만 원. 아빠, 걱정하지 마. 변호사님이 계셔. 나는 평생 모은 돈이 이것밖에 없는데. 엄마 병원비 갚고 남은 게 1,000만 원. 이제 그것마저 빼앗길까봐. 저는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안 빼앗겨. 내가 지킬게. 그날 변호사와 긴급 통화를 했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협박입니다. 겁주려는 거예요. 실제로 소송하면 그들이 불리합니다. 녹음 파일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각오는 하셔야 합니다. 법정까지 가면 1년은 걸립니다. 그 말에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1년 아버지가 견딜 수 있을까요? 그 다음 주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42년 무사고 기사 의혹. 실제로는 경미한 사고 여러 건. 본인이 합의 처리해서 기록에 안 남은 것. 거짓말이었습니다. 완전한 거짓말. 하지만 사람들은 믿었어요. 역시 뭔가 있었네. 무사고가 이상했어. 이래서 노인들 믿으면 안 돼. 아버지는 그 글들을 보고 무너졌습니다. 나는 진짜 사고 안 냈는데. 누가 왜 이런 거짓말을. 아빠 신경 쓰지 마. 거짓말인 거 다 알아. 모르잖아. 아버지가 울었습니다. 사람들은 진실보다 재미있는 거짓말을 믿어. 나는 이제 거짓말쟁이가 됐어. 그날 아버지는 밥을 안 드셨어요. 물만 마셨습니다. 아빠 밥 먹어야 돼. 입맛이 없어. 아빠, 그냥 좀 내버려둬. 저는 무너지는 아버지를 보며 후회했습니다. 이 싸움을 시작한 걸. 하지만 바로 그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 저도 택시기사입니다. 저도 똑같이 당했습니다. 증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통. 저희 아버지도 그랬습니다.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10통, 20통, 30통. 하루 만에 100통이 넘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함께 싸우고 싶습니다. 우리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응원합니다. 제가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이 사람들 증인이 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이건 엄청난 겁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였다는 증거니까요. 그날 우리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작은 시민단체 사무실에서 기자들이 왔어요. 카메라가 돌아갔고 아버지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는 42년 동안 택시를 몰았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명절에도 저는 쉬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가 암으로 투병할 때도 저는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 일이었고 제 자부심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 앞에서 나이 많다고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제 인생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돈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일자리를 잃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다만 존중받고 싶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람은 사람이니까요. 그 순간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조합의 사과를 원하십니까? 복직을 원하십니까?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다시 운전대를 잡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다만 제 명예를 돌려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나왔습니다. 72세 택시기사의 눈물, 존중받고 싶었다.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울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이건 단순히 일자리 문제가 아닙니다. 인권 문제입니다.
조합은 사과하라. 정부는 대책 마련하라. 그리고 일주일 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진정 접수됐습니다. 조사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조합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비열한 방법을 썼어요. 집에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택시기사 복장을 한 중년 남자. 혹시 김영수 씨 댁 맞습니까? 아버지가 문을 열었어요. 네, 그런데요. 저 같은 조합 기사입니다. 조합장님 심부름으로 왔습니다. 남자가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거 받으시면 소송 취하한답니다. 봉투 안에는 1,000만 원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지내시면 매달 얼마씩 드린답니다. 그 순간 아버지는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가져가세요. 아버님, 생각 좀 하세요. 법정 가봤자 피곤하시잖아요. 그냥 이렇게 끝내시죠. 아버지가 문을 닫으려 했어요. 그런데 남자가 말했습니다. 따님, 직장 다니시죠? 괜히 따님까지 어렵게 하지 마세요. 그 말에 아버지가 멈췄습니다. 지금 협박하는 겁니까? 협박이 아니라 충고죠. 요즘 세상 무섭잖아요. 남자가 가고 아버지는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제 회사에 전화가 왔어요. 김현서 씨가 그 회사 직원 맞으시죠? 네. 저희 택시조합입니다. 귀사 직원분이 저희 명예를 훼손하고 계신데요. 회사 입장이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직원 신상 관리 안 하시나요? 인사과 직원이 전화 왔었다고 귀띔해줬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일인데 그게 회사 이미지에 무슨 영향을 준다고. 하지만 1시간 후 상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너 무슨 일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택시조합에서 전화 왔더라. 회사 곤란하게 만들지 마. 그날 저는 퇴근하고 집에서 울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지키려 했는데 오히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 날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령 근로자 차별, 이건 중대한 인권 침해입니다.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그리고 노동부에서 택시조합 전수조사를 발표했습니다. 고령 기사 부당 대우 실태, 전국조사 실시, SNS가 들썩였습니다. 드디어 정부가 움직인다. 이게 진짜 민주주의다. 그날 오후 택시조합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하고 싶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어요. 조건이 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소송 취하, 공식 사과, 명예 회복, 그리고 원하시면 복직도 가능합니다.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아빠 어떻게 할래? 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복직은 안 한다. 왜? 나는 이제 내가 내려올 때를 내가 정하고 싶어. 누가 쫓아내서가 아니라 내 선택으로. 그 말에 저는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된 순간이었으니까요. 한 달 후 택시조합에서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부적절한 대응, 고령 기사분들께 사과드립니다. 재발 방지, 제도 개선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개별 사과가 왔습니다. 조합장이 직접 집에 찾아왔어요.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는 당장 못합니다. 하지만 다신 이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조합장이 가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끝났구나. 응, 끝났어. 이제 뭐하고 살지? 아버지가 웃었어요. 42년 만에 처음 보는 편안한 웃음. 며칠 후 아버지가 동네 복지관에서 운전 안전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초보 기사들,
젊은 기사들 앞에서 나는 42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했습니다. 비결이 뭐냐고요? 급하지 않는 겁니다. 길은 빨리 가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사람이 이깁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아버지는 처음으로 택시기사가 아닌 인생 선배로서 존중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말했어요. 나 평생 택시기사로 살았는데 이제야 사람으로 불리는 것 같아. 운전대 잡고 있을 때는 택시기사였어. 하지만 지금은 그냥 한 사람이야. 그날 밤 아버지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아버지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사진 앞에 갔어요. 엄마, 아빠 이제 괜찮아. 우리가 지켜냈어. 6개월 후 저는 아버지와 함께 전국을 다녔습니다. 고령 근로자 인권 강연회에서 나이는 숫자가 아닙니다. 사람의 가치는 나이로 매겨지지 않습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당했습니다. 덕분에 용기가 났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싸운 건 아버지 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나이 든 사람들을 위해서였다는 걸, 그리고 노후의 진짜 비극은 가난이 아니라 무시라는 걸, 사람은 일을 잃어도 존엄까지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걸. 어느 날 아버지가 택시 키를 꺼냈어요. 예비 키. 그리고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거 내가 가져. 왜? 나는 이제 이거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 순간 저는 아버지가 진짜 자유로워졌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김영수 씨는 지금도 복지관에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택시기사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으며 살아가고 계세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당신은 여전히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가치를 함부로 매기면 말하세요. 침묵하지 마세요. 당신의 존엄을 대신 지켜줄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말해야 합니다. 늦어도 괜찮습니다. 지금이어도 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 같았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함께 싸울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자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누군가에게 꼭 전해주세요. 당신의 부모님께, 당신의 이웃께, 나이 들어서도 존엄하게 살 권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걸 알려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